자, 이번 영상에서는 소학으로 대표되는 김광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그는 어렸을 땐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이 김광필을 김정직의 문도라는 이유로 공전 80대를 치고 평안도 희천에 유교시켰다는 연산군 4년차 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년 차에는 평안도에 흉년이 들어 김광필을 전라도 순천으로 이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10년 차에는 김광필을 철물저자의 후손이라고 전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또 반면 중종실록에서는 또 그에 대해 다르게 평가를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종 12년 때의 실록에 의하면 김광필에게는 우의정을 증직했다고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광해군 일기라고 일기죠. 이 군자가 붙여진 왕에는 항상 실록이 아닌 일기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또 광해군 2년 때는 정창이나 조광조, 이현적, 이황과 함께 문묘에 종사하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위의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과 김광필의 문집인 경안록 연거에 추린 것입니다. 이 김광필은 김정직의 제자라는 이유로 연산군 때 자행전 2번의 사화에 연루되어 유배와 처형을 당했고, 중종 때 정치적으로 복권된 후 광해군 때 몸에 중서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김광필은 어떤 사람에게 무호사화와 갑자사화에 연루돼 극형을 당하고도 스승도 성취하지 못한 무효 종사가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그의 사후인 중종 때였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인생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좌우지간 이 김광필의 아버지인 김유는 세조 8년에 무과에 합격한 모인이었습니다. 이 김광필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는 어려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형제들도 장성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광필은 독자로 자랐는데, 이로 인해서 성격이 매우 거칠었다고 합니다. 한 17살 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저작거리를 누비면서 무례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파는 고기나 두부를 채찍으로 마구 갈겨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 피해 다니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의 부친인 무인이었기 때문인지 그 기질을 닮아서인지 호방하기도 했지만 집안에서는 오히려 독자였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였는지, 그로 인해서 애가 버릇 없는 개구장이로 성장을 하게 된 게 아닌가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김건필의 어린 시절의 성품은 예법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엄한 가르침 덕에 서서히 바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는 김건필에게 새벽마다 마루 아래에서 문안을 시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 엄정한 얼굴빛으로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김건필은 감히 물러나지 못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도리를 다해 어머니가 기뻐하는 기색을 보고서야 물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김건필은 장성에서 글을 배워 생활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종 11년에는 그러니까 김건필이 27살의 일이었습니다. 김건필은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자극이 된 것은 21살 때 이 김종직이 문화에 들어가서 배운 수학이었던 것입니다. 김종필에게 김종필은 헷갈리네. 김종필이 아니라 김종직은 김건필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진실로 학문의 뜻을 주려면 마땅히 이 수학부터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진실고 이 광풍 재월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거죠. 이 강풍재월이란 비근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같은 밝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높고 쾌활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로도 쓰이는데 이 북송 때 황정견이 이 주존이 이 인품을 평한돼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태극 도설을 지은 주돈이는 주둥이가 아니라 주돈이라고 있는데 성리학의 개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김종직은 수학을 통해서 수학자들의 인문서로만 간주하지 않고 성리학을 공부하는 요체로 판단하면서 김건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필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출발점이 수학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고 평생 이를 실천하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물론 김건필도 시를 지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다지 많이 남기지는 않았고 그 중에서 수학을 읽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지은 시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업으로 삼고도 천기를 몰랐는데 이 수학 글 속에서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네. 이것을 쫓아 정성껏 자식 직분 다하리니 잣달게 부귀영화 어찌 부러워하랴. 이 김종직은 이 말은 곧 성인이 되는 근본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이 허영 이후에 어찌 그만한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허영은 원나라의 대성리학자였으니 이 김종직이 김건필을 그만큼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김건필은 수학에 입문한 뒤에 이 책을 손에도 넣지 않았고 나이 30이 넘어서야 비로소 다른 책도 구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에게 나란히를 물으면 수학종자가 어찌 대의를 알겠느냐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 김종직의 문화에서는 김건필과 함께 공부했던 남효은이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남효은은 김종직과 김건필 사이에 있었던 또 다른 일화도 전했는데, 바로 성종 17년 때 당시 김종직은 이조삼 재판은 있었지만 조정에 관한 일이 없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건필이 이를 풍자한 시를 지어서 스승에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란 겨울에 가젖 있고 여름에 얼음 마시는 것. 이 날개면 다니고 장마에 멈추는 것이 어찌 다 능하리요. 난처도 쇠속을 따르면 마침내 변하고 마니 소는 밭을 갈고 말을 탈 수 있다는 걸 누가 믿으랴. 이 스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시였는데, 이황도 이 시를 읽고 알기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황이 제자 이정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석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엔 가젖 있고 여름엔 얼음을 맞이듯이 도의 실천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고 이 시를 해석해 한 거죠. 이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날이 개면 길을 나서고 비가 오면 들어앉듯이 치세에 나가고 난세에 물러나기를 알맞게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기도 한 거죠. 이 난처도 접초 속에 섞이면 한결을 읽듯이 군자는 쇠 속에 영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자가 쇠 속에 영합한다면 이 소의 본성은 밭을 갈고 말의 본성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라는 평범한 이치에 들어맞는 거겠죠. 또 이런 김건필의 풍자에 김종직도 다음과 같은 시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서밖에 벼슬 벌빙의 지위에 이르렀구만. 임금 바로잡고 쇠속 보좌하는 일로 어찌 감당하랴. 후배들의 우졸하던 조롱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건만. 젖달개 권세와 이익엔 편승하지 않으리라. 이 별빙의 벼슬이나 장례나 제사 때 얼음을 쓸 수 있는 경대부 이상의 높은 벼슬입니다. 물론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세상을 구제할 임무는 김종직 홀로 감당할 일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때문에 후학들로부터 우졸하다하고도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비난을 달게 받아들여서 구차하게 권세와 이익을 줬진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당돌한 비평도 허투루짓지 않은 스승다운 넓은 도량을 김종직이 또 보여준 셈이었던 거죠. 이제 나머지 김건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